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도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속담이 제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한 남성과 만나 사귀었고 그 남성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당했네요. 정말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속담처럼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었고, 저는 호텔 조리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남편은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순수하고 착하며 오직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알바를 하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여자친구로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의 곁에서 영양제를 챙겨주기도 하였고 매일 밥도 거르는 일이 잔뜩인 그에게 늘 도움이 되도록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잠을 너무 줄여서 코피가 마를 정도였고 본인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의사 면허를 따게 되었으며 그간의 힘든 시간을 마치 주마처럼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안겨 펑펑 울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민정아.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어 고마워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대해 기다려준 너에게 고마워. 앞으로 꼭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때 남편은 이렇게 말해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연애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겼어요. 속도 위반이라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1년 빨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도 무사히 마무리하고 둘만의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신혼집을 찾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따라 문장을 수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이 있었어. 큰일이야. 요즘 지방에도 집값이 너무 비쌌다. 우리가 원하는 집 들어가려면 대출 70%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맞아. 저기 보이는 많은 아파트 중에 왜 우리가 사집이 없는 건지. 애기도 곧 생길 텐데, 그러면 부모님들께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 거구나. 응,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단 내가 좀 더 알아볼 테니 걱정 마. 우리 세 식구가 사는 곳이 없을 리 없잖아. 나 의사잖아. 너 남편 4살짜리 집 가야지. 놈이니까 나만 믿어. 남자는 그렇게 나를 안심시키는데 신혼집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해서 호언장담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관하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나만 생각하며 한숨만 푹푹 쉬게 되어 맥박이 오를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하셨지요. 아빠 딸아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니요. 지방이라서 서울보다 집값이 더 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얘가 여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을까요? 봐요. 남편 쪽에서도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마찬가지로 요즘 좀 답답해요. 원래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가 싶고 말하다 보니까 슬퍼지려 하는데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버지. 정 안 되면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야죠. 아니다. 정 힘들면 이 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아버지도 도배일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엄마랑 편안하게 보내세요. 아버지. 나는 처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했다. 일이라는 게 보배이기도 하지만 워낙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버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몸을 다급게 다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님인 만큼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게 주셨다. 이것을 받아라.
아버지가 30년 동안 피땀 흘리며 모아온 돈이야. 우리 유일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따로 모아놓았던 돈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 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되어서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는 월세를 냈고 단칸방에 창문조차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나의 딸은 그렇게 시작하길 원하지 않아요. 대신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아빠야, 울지 마세요. 정밖에 다른 일을 하거나 받고 싶지 않습니만 그렇다고 나중에 값을 갚으려고 잘 산다면 돼요. 아빠께서 주신 3억 원을 돈을 갚으면서 제가 키워주신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번 돈을 갚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꼭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사실을 곧 남편에게도 알리겠다. 그랬더니 곧장 병원에서 나와서는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연신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분께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 고맙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딸은 외동으로 키웠지만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어. 그러니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본분은 다 하고 살 뻔했지만 그 돈은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 쓰려고요. 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맘에 안 들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맡기기로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알겠어요. 이 오늘 닉이 달아야 할 책임이구나. 그렇다, 그렇게 하자. 남편도 그 자리에서 제 말에 동의했고 5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로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선택한 것도 있었으며 부모님들도 그 모습을 사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평안한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인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의사로 일하시는 특성상 몸이 고답고 힘든데 집에 오시면서도 저를 위해 집안일도 척척 해주시고 제 다리가 아파도 발 마사지까지 해주실 정도로 정성이 가득했어요. 결혼 후에도 항상 저희 가족을 잘 대해주셨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앞장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달 만에 이 행복은 시댁 식구들의 오해와 오차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생각할 것 같으면 집안은 남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어리게 백수이고 시어머니도 백수이며 더욱이 시노이도 백수 신세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등록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능력한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택시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적이 있고 어머님은 예전에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가게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답변조차 안 하는 저질 여자였습니다. 듣기로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살기 편하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제 집에 방문하러 오실 때 카페에서 즐기는 음료도 마시지 않았어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니, 야, 원도 손님을 위해라도 믹스커피라도 사놓아야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말야. 그리고 집안 볼이 뭐지? 살리러가 창가에 먼지를 봐라. 창호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쉬게 해야지. 아, 죄송해요. 제가 그걸 미처 못 받아들였네요. 앞으로 세심하게 잘 신경 써야겠어요. 어머님이 나와 괜히 인상 부릴 건 싫어.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보험 몇 개 들라 하나요? 이미 필요한 보험은 남편과의 상의에서 결정했었죠. 어머니, 27만 원 자료, 이 나이에 무슨 종신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주거 살림에 나오는 보험이에요. 아무리 어머님 친구분의 부탁이라도 27만 원 정도의 보험을 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모두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박잡고 그런 이유일 거예요. 혹시 리스크가 생기면 우리 아들과 태어날 손자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는 거죠. 요즘에는 종신보험이 가족을 위해 모두 준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가지라도 불안하면 안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또한 어머니 한 달에 27만 원을 쓴다면 우리 가정 경제에는 오히려 더 부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어머님 친구분의 사정을 왜 신경 써줘야 하는 걸까요? 어머님도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신혼집도 못 구해서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살 뻔한 것 하지만 그러한 말을 하지 마세요. 어쨌든 말 한마디에 1000번 화제되는 일이에요. 예전 같았다면 넌 시 애미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요즘 세상에 태어난 걸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할 일이야. 그러한 험담을 퍼붓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게 아니지 않나요? 한 달에 대출금과 생활비, 카드값도 벅찬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들어야 하나 알아보니 27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하나 들어주면 설계사에게 1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 100만 원 때문에 며느리를 이렇게 하느냐고요. 닥달하고 생각하니 정말 시어머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에 이제 우리 아들도 점점 자리를 잡고 있고 용돈을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니? 눈치 없는 거야?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하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야? 의사 남편한테 시집가면 시댁에 눈치를 껏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힘들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쌓인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하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직 정령하신데도 집에만 계시잖아요. 요즘 60대면 젊다고 집이 많이 없지 않아요? 우리 엄마도 어머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아직 일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어른한테 훈계를 듣는 것이 어디서 그렇게 나쁜 일인지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세요. 이가 뭔지 마구 잔소리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보내세요. 의사 월급은 잘 아는데 어디서 힘든 것들이 있나요? 어머님,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매달 1000만 원씩 벌어오는 의사가 아닌데요. 경력이 짧은 남편과도 경제적으로 벅차오셨고 마음에 드는 곳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태어난 아이는 돈이 필요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면 10만 원이 생기면 그때에 맞는 적정선에 맞춰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전에 3억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고요? 이제는 모아서 이렇게 비싼 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구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수정된 텍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샀어. 이렇게 소리치는 거 있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난푼 안 도와주신 분이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뱃속에 놀래키는데 황당했지. 아, 어머니.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자식이 잘 살기만을 바라시는데 어머니는 왜 제게 와서 힘들게 하세요?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죠. 근데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럴 때마다 정말 속상해요. 아유, 됐어. 역시 개념 없는 건지 해비 닮아서 그런 건지 한 번이라도 양해해 주려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얼마나 더 산다고 100만 원이 아깝다고. 잔말 말고 100만 원씩 주세요. 어머니께 전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용돈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님을 향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소리쳤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임신하면 같이 아기 용품을 사러 다니고 아껴주신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정말 스트레스가 한도를 넘어서네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오시더니 매달 용돈 100만 원을 받아들일 것을 부탁하셨어요. 시내. 우리도 바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그랬었어. 옛날부터 하던 양심이란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나한테 닿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라는 거야 진짜. 내가 직접 말할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의사들이 전화가 그리 반가운지 옆에서도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지나치게 심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의사들, 저녁은 드셨나요? 엄마, 이 사람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러던데, 그래 좀 돈을 달라고 했다. 100만 원이 큰 돈도 아닌데, 뭐. 너에게까지 말해야겠습니다. 너가 공부할 때와 결혼할 때 내가 한 일이라도 없으면 적어도 염치라도 있어야겠지요. 우리 상황이 분명한데도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낳아주고 키워주신 은혜조차 모르는 너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랐으니 어디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내가 의사라 생각한다는 것도 아버지가 더 길게 모르는데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고마워한다고 하는데도 200만 원씩이라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면 뭐 하는 거야? 맞다. 나준 것 감사하죠. 하지만 자식에게라도 조금이라도 뽑아 먹으려는 것은 지쳐요. 그 값을 감당할 수 있기에 30만 원을 더 받겠지만 그런다고 알고 있느냐고요? 3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창호를 닫아주나요? 라며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상의 없이 30만 원을 각각 준 비용으로 지금 외출하러 나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마음대로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용돈으로 보답하려면 뼈 빠지게 일하며 도와준 우리 아빠께 드려야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용돈을 주겠다면 함께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만 간에 용돈을 주고 받는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까지 매달 60만 원이라니. 용돈을 받아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사시는데 도와주는 거지요. 장인, 장모님이 아니시잖아요. 집에 누가 어디서 돈을 빌려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부모님도 노후 계획을 세우시느라 바쁘시고 우리를 위해 빌려주신 돈이라 생각하면 이자도 없이 빌렸는데요. 용돈도 친정에서 함께 보내야지. 시댁에는 단지 돈만 보내기엔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한 족만 드리는 게 안 돼요. 모두 드리거나 30만 원씩 60만 원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해 보여요. 내가 더 많이 벌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를 돕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모님만 드리는 게 맞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랑 나의 월급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 해? 임신해서 점점 몸무게가 무겁게 지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원래 개인 사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당신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잠시 내려놓았거든. 아이와 가정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 그 말에 놀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부모에게 잘해주러 가서 항상 찾아갔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제 집은 가난해서 부모님들이 일하시니 용돈을 주지 않으려는 건 이해하지만요.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냉전을 시도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우리 집안이 무능력하고 짜증나서 그랬어. 우리 양가에 30만 원씩 드리자. 내가 더 노력하고 수술할게.
그러면 문제없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하루 종일 전혀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한 말들이 아직도 머리에 남았지만 처음이라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괜한 싸움으로 가정 분위기를 탁해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단단히 부모님들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라고 말하며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소중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건강하고 예쁜 딸을 얻었죠. 남편은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딸을 안아주었고 양쪽 부모님들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댁 부모님들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응원해 주실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이후 시댁 식구들도 모자라 그렇게 믿었던 남편까지 제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저는 출산 후에 어느 정도 딸이 자랄 어러시에 거쳐 직장을 그만둔 뒤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곱창 가게를 엄마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며 새로운 맛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엄마께서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8테이블조차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위치가 좋지 않아서였는데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뉴를 개발한 뒤 SNS와 인터넷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가게의 곱창 음식들을 사진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여 음식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블로그 작가들도 섭외하여 홍보를 많이 진행했고 이렇게 시작한 지 2년 만에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어려웠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비린내가 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광고에서 본 음식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도 있었지요. 심지어 여성 둘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시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이것도 함께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손님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내놓으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지요.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입소문이 타서 퇴근 시간이 되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대박 가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꿈이야. 야생시야. 엄마, 내 볼 한번 꼬집어봐.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아이고, 꿈 아니야. 우리 딸 때문에 먼지 털러 가게가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룰 줄이야. 고마워. 고마워. 우리 딸이 인터넷에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런 덕분이야. 돌아가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러니까, 엄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아바도 뵐 덕분에 하자. 이제 쉴 때도 됐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딸아이씨야. 엄마와 함께 하루를 감사하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했었죠. 3년 동안 사업에 전념하면서 일과 육아로 인해 피로가 쌓였는지 몸살이 나는 날이 있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조금 쉬고 나가려던 참에 갑자기 시모가 전화를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3년 동안 시모와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에 시어머님께서 전화하셨는데 왜 그렇게 힘드신 목소리신지요? 2cm랑 통화하는 게 싫으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어머님, 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몸이 약해져서 무리를 하면 조금만 해도 골골거리고 눕게 되더라고요. 그보다 너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어머니한테 선물 하나도 안 드린 적이 없니? 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 챙겨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님께서 원하셨던 명품 스카프도 사서 드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얼마 전에는 구두도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원하시매요. 스카프 겉감 값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뭐 그렇게 가지고요. 다름이 아니라 미시애비 자동차 나한테 사줘야겠다.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너희 자식들이 좋은 걸로 사줬으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떤 차를 보고 계세요? 제네시스인데 요즘 그 차가 하나 니랬다고 해서 너시의 비 그 차를 갖고 싶다고 자동차 영업소를 매일 가지 않더라도 자주 가네. 난리가 아니라 보니까 1,900만 원에 사던데 이내 12년 선물이라 생각하고 한 대 사주려는데요. 장호에게 이야기했더니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지금 어디에 있어? 너 어머님 제네시스를 아뇨? 그 차가 얼마나 비싼 건데요? 말이 국산차와 외제차는 다름없다. 우리도 지금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요. 죄송해요. 그 차는 우리가 꿈꿔온 차여서 부담돼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일하러 나가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창호에게 얘기하세요. 그가 식당 알바하러 몇 분이나 나가야 유세를 하느냐고. 내가 의사들한테 엿보았는데 그 차를 받지를 못해. 너는 창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치 부리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쓰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집에서 돈을 까먹는 돈벌레 같은 사람처럼 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사치품, 저는 결코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끙끙대지 말고 행동해봐요. 여기 DCM이 어떻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어디서 무례하게 전화를 끊는 건 안 돼요. 다야,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못할 만큼 뭐. 너희 둘 다 신용 좋으니까 대출 받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나 제가 결코 내 아들에게는 못 해줄 거예요. 의사인데 몇 년째 왜 돈이 없어? 너는 양심이 있니? 없니? 어머니, 부탁이에요. 그 당시 몸도 아파서 일도 해야 하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보내면 제 신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 당장 문자가 왔어요. 쫓겨나감을 택한 이 나쁜, 악랄한 여자. 천하의 어떤 여자들도 조용히 쉬며 욕을 해대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픈 몸으로 가게에서 나왔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눈을 떴다며 무슨 소리냐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남편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줄 미친 줄 알았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노발대발로 아래로 내려가며 전화는 왜 안 받고 일하는 중에 계속 전화를 받으면 난감할 줄 알았어요. 자꾸 제네시스를 사달라고 억지로 부르시는데 그럼 어떻게 무뚝뚝하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재빨리 살까요? 그리고 저는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하하, 저는 그때에는 단지 식당에서 식사를 즐겼을 뿐인데 당신과 나는 닮았어요. 부디 바깥 사람이 아니라 가정 사람을 걱정하도록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에게도 이해에 바르게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서로 좋게 지낼 만큼 오래 기다린 며느리가 없다고 하면 나에게 해소원까지 하겠어요. 제가 좋은 말을 듣는 줄 아니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제공해주는 돈을 잊어버리는 돈벌레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좋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역행한 문자를 보여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화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려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발 조용히 좀 사주세요. 병원에 다니면서 머리가 아프고 죽겠어요. 여기서 왜 그러세요? 노인용이 필요해서 그냥 사줘 주세요. 시끄럽게 나한테까지 엄마 전화 오게 하지 마세요. 당신 말처럼 다 사드리고 집안을 정리하면서 살림 재료가 부족해졌어요.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일이 죽을 때까지는 못할 텐데 당신이 알아서 어머니께 말씀하시거나 해주세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나한테 다 떠넘기시는 게 아닌가요? 결혼 전까지는 저를 지켜주고 무조건 제 편이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실망스러워요. 부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제가 운영하는 일하는 식당이 대박이 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심해할 때 그 작은 가게에서 얼마나 벌어오냐며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 라고 말 끝에 무시를 당했거든요. 어차피 엄마와 함께 공동으로 사장이라고 하는 거면 시모가 돈을 빼갈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남편에게 말하면 곧 시모의 귀에 들어갈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써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네요.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의사업을 계속하여 방광한 것이라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여러 년이 지난 나중에 자랑스럽게 의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적성에 안 맞고 몸이 좋지 않다며 이제는 환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누구도 법정에서 조용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웃긴 점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미 2개월 전에 병원을 퇴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출근도 안 하고 제게 속여서 집을 떠난 남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제 눈을 피해 자주 빵 PC방을 가거나 혼자 이곳저곳을 여행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알게 해주는 아이들도 없고 빵 PC방이라는데 무엇인지 물어보니 시간을 때울 만한 곳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거기서 시간을 때우려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그동안 가져다준 월급도 배우자에게 받아서 갖다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너무 빡빡한 생활에 지쳐서 이제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을 하기 싫어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웠다며? 남편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정말로 PC방의 계산서와 만화방의 계산서가 우르르 쌓여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인간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배우자와 의논해서 되지 않아요.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야.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 집의 식모이자 파출부이다. 당신이 나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냐고? 아니, 일단 내가 일이 싫어서 그만뒀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다른 일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내가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돈도 못 받으니까 불평하는 건데요? 받아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날 돈을 버는 기계로 생각했겠지요. 됐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세요. 남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아왔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속에서 분노가 났어요. 책임감도 없고 자상하지도 않고 5천을 받는 이 남자가 정말 제가 알던 그 열정 넘치던 사람이 만나고 싶은데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아봤다고는 했지만 6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말이 힘든데 월급이 적은 곳에서는 그것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힘이 들게 매번 어떻게 일을 할까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해보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저는 전 세계적인 의사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지 의아해했어요.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나를 노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채 술을 마시거나 안주를 주문해 먹는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부스러기를 입에 묻혀 꼭 씹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싫었어요. 때로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요. 있는데 제 딸이 글쎄 소주병을 들고 2배가 되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바로 본인의 아빠가 평소에 저런 모습을 보이니 나리 아빠를 그대로 따라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경악할 광경을 보고 남편을 깨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애교육에도 문제가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었지요.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 건데? 구하라는 일자리도 요즘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알고? 당신 따라서 소주병을 원샷으로 때리려고 하고 있더라.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야. 지금부터 말하는데 한 번만 더 집에서 술을 마시면 바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이야. 알아. 알았어. 남편의 마음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하는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망나니 생활을 하니 어떤 부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일도 안 하면 집안일이든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든 잘 챙겨줘야 해요. 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돌봐주고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오면 집안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소주병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 미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후에 취업을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대리가 대리운전을 해주었어요. 그것도 딱 3시간 하고 힘들다며 집으로 들어와서 버렸어요. 대리운전으로 버는 하루에 4만 원으로 술값에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차 이때부터 오늘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남편과 평생 살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수 집안의 딸내미 시누이가 한술 더 떠서 찬물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어요? 언니는 잘 지내세요? 아가씨는 어쩌다가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해줄래요? 아, 다름이 아니라 혹시 모아둔 돈이 있으신가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계좌 번호를 알려주시면 500만 원을 송금해주세요. 아가씨, 톰에게 맡겨 놓으신 거로요. 왜 이렇게 거만하게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오빠가 제게 말했는데 동생한테 500만 원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대요. 언니가 다투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데 그 돈 중에서 조금만 구걸하는 건 아닌 거려. 제가 2년째 일을 못해서 요새 외식도 못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니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해보세요. 술 마시고 노는 데만 의존적인 성격으론 2년 내에 이혼 당할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언니 말 끝났어요. 백수처럼 돈을 구걸하는 꼬라지로 시댁과 함께였으면 좋겠네요. 멀쩡한 직업을 지니고 있는 남편은 가끔 별임을 하는 것에 슬슬 질려하고 있을 때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목을 많이 다치고 몇 주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10kg가량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양하기 위해 병원을 퇴원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어느 날 시모가 갑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엄마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온 터라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긴 어쩔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의사로 일하느라 힘든데 합리적으로 잘 챙겨줘야죠. 라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밥이 끝나고 나서 가게 직원이 자기 남편 박 씨를 보살펴줬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때 내 창 5살이 빠진 것을 보고 놀랐어요. 딱 봐도 견적이 나왔다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애 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쉬겠다고 말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아서 살이 빠졌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날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네. 우리가 빠진 살을 보더라도 넌 오히려 건강하게 살을 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남편이 이 정도로 부서져 있는데도 그렇다니 참 대단하다. 이이가 굶는다고 저까지 굴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 하이 어떤 그 말버릇은 그건 그렇고 나는 당분간 니니 집에서 생활 좀 해야겠다.
2시에 비 성격 더러워서 못 살겠어. 허구한 날 술 먹고 행패질이 야 이 사람이 노망이 났는지 말 길도 안 들어 처먹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말하고 내가 집을 나와버렸다. 와 참 어쩜 이렇게 모자가 뻔뻔한 건 똑같은 수 있는지. 당신 부부들이 싸운 걸 가지고 왜 우리 집에 빈대 붙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더는 숨기며 안 될 것 같아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지옥 길을 걸을 것만. Replace with appropriate conjunction like 만약, or, 만일 같아요. 어머님이 그 소식을 못 들으셨나 봅니다. 그 잘난 아들이 백수가 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나와서 백수 생활을 하는 지 반년이 지났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말 그대로 백수인데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의사를 그만뒀는데 누가 탓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김치만 먹었으면 벌써 그분은 말라서 죽었을 텐데요. 그런데 살을 빼고 보니 모내가 왔네요. 왜 나한테 따지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남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죽겠어요. 어머님을 왜 가져와야 하는 걸까요?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하세요. 시몬이 알아봤을 때 내 말이 그를 몹시 화나게 했나 봐요. 곱창을 손질하는 것을 망치로 난장판으로 만들며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모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순간시장에 장 보러 가다 온 엄마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말렸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는 걸 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엄마는 들고 있던 대파로 자신의 얼굴을 긁어버리시고 우려차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편 네야, 사부인이라고 내내 부르니 아주 귀여운 애야. 오라 감히 어디 사돈 집에 와서 행패야, 행패가. 집불도 없는 집에 데려다가 시집을 보내주고 신혼집도 구해주고 매달 용돈도 주는 선물을 사조로 해줬는데 이제는 백수 남편까지 보살펴 줘야 하나. 이렇게까지 한 것뿐인데 도대체 어떤 소리야? 뭘 어떻게 더 해야 한다는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뻐져 하시는 거 아니겠어?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집안에는 더 이상 우리 딸을 맡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야 해. 어서 꺼져버려. 정말 엄청난 엄마의 한방이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시몬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창피해했는지 주랭랑치며 도망쳐야 했어. 저는 그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이 잘못된 양육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의 의도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집은 모두 제 명의이고 아버지가 빌려준 것과 같아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물론 양육권도 저가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전부가 그동안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병원에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스스로 사임서를 내고 왔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의료사고를 2번이나 입어 의사 면허 정지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직원들과 나는 술을 2잔 정도 마신 후 수술실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날아온 등기를 통해 내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맥을 보니 1억 원도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 운전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사연도 보내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놈 도마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모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구제해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시물만 아니었으면 제가 서둘러 이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듣기로는 남편의 집에 들어가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꽁보다도 구할 금이라도 구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능력도 없는데 그만한 돈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지금은 그 백수 시댁 집안을 안 봐도 된다니 제 심정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세상을 사는 기분입니다. 찌질하게 얼마 전에는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던 전 남편. 그래서 제가 한 말 했습니다. 그 입딱지 아들 양육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 딸 보지 못하겠다고 하니 말이죠. 그랬더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앞에서 서럽게 우는데 참 그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무엇을 좋아야 할까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신랄한 얼굴이 되어버린 것이 괴롭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죠. 지금은 곱창집이 더 번창해서 여가게를 확장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딸도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제대로 당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우리 부모님과 우리 딸만을 위해 살며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단맛을 안다. 는 속담처럼 앞으로는 달콤한 순간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요. 여러분의 응원을 받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웃고 기쁜 순간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